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립에서 오페라는 이제 직접 코치 안 하시죠? 저는 이번 작품은 제가 안 들어갔어요. 예, 이번엔 쉬셨고 네. 다음 작품부터. 네, 또 들어가겠죠. 그럼 한순간 성악가들과의 이 소리의 전쟁은 잠시 멈추셨겠네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제가 대전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들을 좀 몇 곡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어허.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소프라노 홍주영님과 그리고 테너 서필님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 계신 분들, 대전에 사시는 분들, 대전 예술의 전당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음악 코치로서 네. 또 이 뮤지컬 멘트로서 성악가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정경한테. 그것도 또 케이스가 매일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갈 직전까지 맞아요. 둘이 발성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려드리면 정말 재미있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저도 방금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막 웃고 또 막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잡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성악가들과 항상 함께 하니까 저에게 지금 정경 교수님이 하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악가들에게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죠? 이게 음악이 여러 장르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성악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연과 가장 가깝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악하는 분들이 내 컨디션에 굉장히 예민하고 날씨에도 예민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노래를 만들지 않나 합니다. 갑자기 철학자가 돼서 나타나셨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솔직히 교육 시스템은 네, 성악가 교수님들한테 성악가가 오페라만 가곡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탈리아로 딱 가면 그렇죠. 지휘자 레슨도 필요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태영 선생님처럼 네, 음악 코치한테 일주일에 2번 받고 맞아요. 그리고 성악가 선생님한테 1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1번 성악가한테만 받는데 네, 이탈리아로 가면은 4번의 레슨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악 전공자 맞아요. 외에 3번의 레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이제 성악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이태리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은 저와 같이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이자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근데 성악 전공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정말 그걸 뭐라고 하죠? 정말 피 튀기게 치열했었어요. 네, 저희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으려고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솔직히 이 얘기를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기회를 봐서 뭔가 시간이 약간 남아있다라는 상황에 있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요즘과 같은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매일 별다를 것 없는 일상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곡인데요. 네.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더 자주 듣게 되는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14번 1악장입니다. 오늘 현악 사중주를 가져오셨는데 네. 앞에 제가 성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모차르트는 인류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자,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1700년대 후반에 활동한 모차르트, 거의 500년 전 아닙니까? 네. 좋아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차르트는 정말로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해서 예.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하물며 소한테도 들려주는 경우를 봤었어요. 언론에도 그렇죠.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렇죠. 어, 젖소농장. 이 모차르트가 네. 천재로 유명했기 때문이고 또 모차르트의 자필 악보를 보면 이렇게 수정의 흔적이 뭐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천상의 음악, 진정한 천재의 음악.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유머가 가득한 음악. 그렇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정한 흔적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어떻게 악보를 수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머릿속에서 수정을 다 끝냈다는 그런 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 주제곡은 현악 사정주 14번 폼 실내악 곡입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실내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실내악이라고 하면요. 네. 실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이 실내가 맞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방을 뜻해요. 그러니까 챔버 방을 뜻하는데 예전 유럽에는 이렇게 거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집이 아니었죠. 조금은 성과 비슷한 집이라든지 그런 규모의 거실에서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또 관객들이 와서 아주 가까이 듣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게 실내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내악에는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먼저 듀오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듀오는 말 그대로 두 명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피아노를 치고 정경 교수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듀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와 또 어떤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가 함께 연주하면 트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네 명이서 연주를 하면 콰르텟이 되고 5명이서 연주를 하면 퀸텟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 15명, 20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내 그러니까 방에서 하기는 조금 크기 때문에 이제 연주회장 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오케스트라의 소규모를 또 챔버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쏙쏙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설명해 주신 실내악 구성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하는 현악 사중주 아닙니까? 네, 현악 사중주는요. 바이올린 2대 그리고 비올라, 첼로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실내악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곡의 형식이나 특징 면에서 볼 때 현악 사중주는 마치 작은 교향곡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정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가장 높은 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낮은 음. 자, 그리고 남자 목소리의 높은 음. 그리고 남자 목소리의 낮은 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부가요.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가장 높은 악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기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악기 그리고 가장 낮은 악기가 자, 이제 이 네 악기가 동시에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현악기 4대가 현악기라고 하면 보통 나무로 만든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에 있는 악기 4대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그 질감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풍성한 화성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현악 사중주가 실내악의 구성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단음으로 나의 살던 고향을 칠 때는 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악 사중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바로크 시대의 소나타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트리오 소나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이름은 트리오 소나타였지만 최소 4명 이상이 연주를 했고요. 보통 선율악기로 바이올린 2대가 등장을 했고요. 저음에서 비올라 다 감바가 연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르간이나 챈발로 같은 반주악기 연주자가 함께해서 4명이서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성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현악기 4대로 연주하는 구성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음악 형식으로서 이렇게 딱 공고하게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악 형식이 생기고 나서 그것이 유행이 되려면 어떤 작곡가가 그 형식으로 작품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연주되고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네. 바로 작곡가 하이든이 이 현악 사중주를 즐겨 썼고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4악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고요. 2악장은 느리고 3악장은 좀 발랄한 악장.
사악장은 화려한 악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보통 교향곡에서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는 거의 작곡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교향곡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현악 사중주를 잘 써야지 정말로 작곡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멋진 현악 사중주를 쓰기 위해서 자존심을 걸었고 심장을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등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라벨 등등 여러 작곡가들이 이 현악 사중주를 썼죠. 마치 오페라를 성공시켜야 네, 흥행하는 오페라 작품이 있어야 오페라 작곡가로서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죠. 또 이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하나의 관문 중 하나가 현악 사중주를 얼마나 퀄리티 높게 쓰느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한 기가 막힌 걸 발견했네요. 왜냐하면 현악기들이요. 네. 사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지만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연주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같잖아요. 활을 가지고 현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기들의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이 네 대 악기가 마치 언젠가는 한 대인 것처럼 또 언젠가는 네 개로 분리된 것처럼 이것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오늘 자꾸 성악가 이야기를 하네. 그 성악가들은 솔직히 듀엣이나 네. 셋이 부르는 삼중창이나 네. 이 합창을 부르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솔리스트로서 솔로 아리아를 부르는 거에 치중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현악 연주자를 만날 때 음. 솔로보다도 이 현악 사중주에 대한 이 쿼르텟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중주에 대한 욕심이 많을 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로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사중주에 더 매력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구조 틀을 작곡가가 만들어놨네요. 맞아요. 작곡가가 거기 좀 들어가고 있네요. 헌신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을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그 앙상블의 힘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교음악 합창 같은 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테너와 메조소프라노의 음색이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희열을 느끼잖아요. 현악 사중주의 주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도 덕분에 아주 또 인사이트가 팍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현악 사중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입니다. 네. 자, 당시 이제 모차르트가 현악 사중주에 별 관심을 가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어떤 계기로 뛰어들게 된 겁니까? 어느 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를 듣고 네. 감동과 영감을 받아서 현악 사중주 오늘 들려드리는 14번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하이든은 또 사이가 각별하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은요 20살이 넘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네. 하이든이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후배들을 지원해주고 후배들을 도와주고 가르침을 줬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모차르트는 하이든을 파파 하이든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1781년에 어느 남작의 주선으로 바흐의 음악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모차르트는 처음부터 하이든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고 하이든 역시 일찍 성공한 젊은 작곡가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만나자마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충고와 비판을 언제나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하이든의 의견을 그 누구의 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사람의 우정,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1782년부터 85년에 걸쳐 작곡한 6개의 현악 사중주를 하이든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하이든 사중주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네. 모차르트가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해인 1791년에 하이든이 모차르트에게 런던에 함께 가자고 하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파, 저는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이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고 런던에서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하이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내가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모차르트는 내 위에 서 있다네. 그만큼 후배 모차르트를 인정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현악사중주 14번 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악사중주 14번은요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모차르트 음악의 특징대로 굉장히 발랄하고 또 어쩌면 소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뭔가 숭고하고 상냥하고 매혹적인 악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주제가 모두 아름다운 서정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악장이라서 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악장은 느리게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 이렇게 현악 사중주 4악장의 형식에서는 두 번째 악장은 항상 느리고 좀 감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악장이 특이하게도 또 느린 악장, 약간 중후한 분위기고요. 4악장은 약간 푸가의 형식을 빌려서 조금 빠른 악장이 돼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 곡에서 모차르트는 이미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 모차르트는 비록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심플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모차르트의 가벼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차르트가 진정으로 비엔나의 고전파 양식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봄이라는 제목 모차르트가 직접 붙인 겁니까? 우리가 이 제목 붙이는 거에 대해서 한참 좀 이야기를 예민하죠?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 곡도 모차르트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하하.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한 것은 슈만이나 브람스 같은 작곡가들이에요. 그 전 시대에는 잘 없었는데 곡에서 느껴지는 약동감과 희열감 때문에 나중에 봄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악사중주 14번 봄 3악장을 듣게 될 텐데요.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감상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현악 사중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네 대의 악기가 한 대인 것처럼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또 네 대인 것처럼 확실하게 나눠져서 들리는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연주자로 추천해 주실 겁니까? 네,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음반으로 선택했고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악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14번 G장조 쾌모로 387중 1악장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14번 G장조 쾌모로 387중 1악장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EBS 스튜디오에서는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EBS 참관을 지금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 계십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EBS. 예, 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태양 쌤 보러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I love Malaysia. 저 쿠알라룸푸르 한 번 가봤어요. 어땠습니까? 말레이시아 에어라인도 탔었고 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당황했어요. 예, 저희가 또 이제 음악 감상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왔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말레이시아의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저도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오, 말레이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도 있나요? 아직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 오늘 방송을 계기로 네. 말레이시아 오케스트라가 좋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 좀 내한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제 교육부와 또 저희 한국의 많은 음악가들과 네. 함께 교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하네요. 또 우리 담당 PD님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강영수 PD님이 말레이시아 2년 동안 사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소통이 가능하십니까? 언어로? 예,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소영님 역시 태양쌤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옹이뉴키님 예전에는 실내하기 지겹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좋아져요. 실내하기 지겹다. 저는 살짝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이제 진입하시는 게
독일 가곡과 실내악인 것 같아요. 독일 가곡보다 저는 실내악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 비슷한 이 음색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기 때문에 예. 하지만 우리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발견해내는 그 세부적인 차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고급 취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는 현악 사중주 공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저는 이제 다양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지만 네. 벌써 이제 4년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그 힐링 포인트 중 하나는 그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4명의 연주자가 되게 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정말 우리나라에도 여러 위대한 실내 악단들이 있지만은 네. 그 실내악 사중주 팀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게 맞춰지는데 정말 몇 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서로의 음색의 합이 어우러지는 데까지 그게 빠른 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를린 필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오케스트라에 싹 나오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해요. 어... 잘한 개개인이 잘하는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지만 뭐 인격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하네요. 예, 어려운 현악 사중두의 세계를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경영님 오늘도 태양님이 소개해주신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모차르트 현악 사중두 14번 1악장을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요 작곡가 사라사테 작품입니다. 아하. 바이올린의 가장 유명한 소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로 시작하는 건가요? 치. 제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트로 시작하는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바보의 현우리안 아다죠 유진 오르먼디가 주시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